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람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배우자와 나눈 말 한마디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서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큰 싸움은 아니었는데 며칠째 말을 아끼게 되고 밥상머리가 무거워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뒤척이게 만드는 그 불편한 말입니다. 내가 왜 저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지만 사과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지내자니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더 힘든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형제자매와의 통화에서도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며칠 동안 연락이 뜸해지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지만 상대방은 분명 상처받은 표정이었고 나 역시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조용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해지는구나. 역시 사람은 혼자가 편해. 이제는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 안 하는 게 낫겠어 하는 체념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평생 소중히 여겨온 관계들을 그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둘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이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참아왔고 배려해왔고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선택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첫 문장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해온 첫 문장들이 사실은 상대방의 방어막을 올리게 만들었고 그 방어막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도 공격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또 늦었네요. 맨날 그러시네요 라고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즉시 변명을 준비하거나 나도 바빴어요 라며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왔나 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라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사정을 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이 늦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인데 첫 문장만 달랐을 뿐인데 대화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첫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시작할 때 습관처럼 쓰던 문장 하나를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지켜오신 분일수록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이야말로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관계를 이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한 화술이나 고급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싸움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달하고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문장들입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문장들이며 부부 사이에서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형제자매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싸우지 않았겠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앞으로는 이렇게 시작해봐야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관계들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1장 이 문장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이 절대 방어하지 않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넘게 아내와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작은 불편함들이 계속 쌓여왔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건강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도 단 음식을 자주 드시고 운동을 하자고 해도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는 아내의 모습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던 방식은 이랬습니다. 또 단 거 드시네요. 당뇨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이것 하나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그날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빠지니 나중에는 아예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말을 바꿔보셨습니다. 이게 싸우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 건강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니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인 태도 대신 알아요. 미안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었지만 첫 문장에 싸우자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붙이자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문장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싸우려는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세웁니다. 그 방어벽이 올라가면 아무리 좋은 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첫 3분 안에 그 대화가 건설적으로 끝날지 갈등으로 번질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트맨이 주목한 것은 소프트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사람들과 강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부드럽게 시작한 대화의 96%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반면 강하게 시작한 대화는 대부분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부부들의 대화를 녹화하고 분석하면서 대화 시작 후 처음 몇 문장이 이후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대화는 상대방의 심박수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올렸습니다. 반면 나는 당신과 싸우려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 대화는 상대방의 생리적 반응을 안정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화의 내용이 같더라도 시작 방식만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러느냐로 시작하는 것과 이건 비난이 아니라 내 걱정을 전하는 것이다로 시작하는 것은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첫 문장이 가진 본질은 상대방에게 안전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 중에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게 됩니다. 또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구나, 또 내 잘못을 지적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실제로 어떤 말을 들어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싸우자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먼저 제시하면 상대방의 뇌는 경계 상태에서 벗어나 대화 내용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막을 내려주는 배려입니다. 특히 오랜 관계에서는 이런 문장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부 사이나 가족 관계에서는 오랜 시간 쌓인 대화 패턴이 있습니다. 또 저 말로 시작하면 싸움이구나라는 예측이 무의식 중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첫 문장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오늘은 뭔가 다른데? 라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이 문장의 힘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같은 편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받은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게 되고 그 열린 문 사이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그는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이용하는 관계이고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진정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바꾸거나 통제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문장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첫마디로 이게 싸우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부터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르게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두 번 사용해 보시면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표정의 변화가 바로 관계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게 되고 상대방도 내 말을 방어적으로 듣지 않게 됩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평생 써온 대화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문장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이 장 화를 내지 않고도 내 마음을 100% 전달하는 비밀 문장.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뒤로 명절이 되면 늘 마음이 복잡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길고 시댁에 오는 시간은 짧게 느껴졌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희들은 친정만 중요하지 시댁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렇게 말을 시작하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러세요? 우리도 바쁘다니까요. 대화는 그렇게 싸움으로 번졌고 며칠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서운하다였는데 전달된 메시지는 너희를 비난한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말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내려는 건 아니고 엄마 마음을 말해보려는 거야. 너희가 친정 가는 거 당연히 이해해. 다만 엄마는 가끔 서운할 때가 있더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야.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그동안 그렇게 느끼셨어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니 아들도 비난받는다는 느낌 대신 어머니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샤 리네하는 감정 조절과 관련된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연구하면서 감정 명명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여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계에서 훨씬 적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네한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식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여 표현한 그룹의 대화는 80% 이상이 건설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상대방을 지적한 그룹의 대화는 60% 이상이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정을 표현할 때도 화가 난다보다 서운하다, 걱정된다, 불안하다처럼 구체적으로 명명할수록 상대방이 공감하기 쉬워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막연한 분노 표현은 상대방을 위축시키지만 구체적인 감정 표현은 상대방이 이해하고 반응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공격과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을 향해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는 식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공격으로 들립니다. 공격받은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표현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와 나는 무시받는다고 느꼈다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단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내 감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이런 구분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서로의 패턴을 너무 잘 압니다. 또 화내시는구나, 또 잔소리하시는구나 라는 예측이 작동하면 실제 내용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 상대방은 평소와 다른 태도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이 문장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은 훨씬 더 진솔하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영혼의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려면 먼저 나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야 그것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내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문장은 바로 이 주의 기울임의 결과입니다. 내 안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 배유의 말처럼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관대함입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화인지, 서운함인지, 걱정인지, 불안인지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지금 화내려는 건 아니고 제 마음을 말해보려는 겁니다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낸 뒤에 찾아오는 후회와 불편함을 생각하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훨씬 더 편한 길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는 조금씩 더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3장 급할수록 이 말 한마디로 오히려 빨리 해결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형제들과 부모님 유산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실 금액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달랐고 누가 더 부모님을 잘 모셨는지에 대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늘 싸움으로 번졌고 형제들은
점점 만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평소 대화를 시작하던 방식은 이랬습니다. 이 문제 오늘 확실히 정리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왜 자꾸 몰아붙이느냐, 급한 건 너뿐이냐는 반응이 돌아왔고, 대화는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경직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형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급하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압박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편하게 자기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결론이 빨리 났던 것입니다. 급하게 몰아붙일 때는 모두가 방어적이 되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여유를 주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협상 연구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협상이나 갈등 해결 상황에서 시간 압박은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모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30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다른 그룹에게는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이야기하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었던 그룹은 75% 이상이 서로 만족하는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시간 압박을 받은 그룹은 50% 정도만 합의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결렬되거나 일방적인 양보로 끝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시간 제한이 없었던 그룹이 실제로는 더 짧은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려 하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고수하려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느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몰리면 저항하고 여유가 있으면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자는 말은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들립니다. 설령 실제로 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압박감 때문에 더 경직됩니다. 하지만 당장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하면 상대방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지금 당장 답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내 생각을 천천히 말해도 되겠구나 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일수록 이 여유가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자녀 교육 문제처럼 감정이 얽힌 주제는 급하게 결론을 내려 하면 할수록 갈등만 커집니다. 오히려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여러 번 만나서 정하자는 태도가 결국 더 빠르고 원만한 해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급하게 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를 믿는다. 천천히 가도 결국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히 서두르는 자는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 뜻대로 결론을 내려 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길을 찾으려 할 때 진정한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당장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다라는 문장은 노자가 말한 무의의 정신과 통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내 안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빨리 정해야 한다. 오늘 끝내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할 때 지금 당장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가진 힘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 그 기다림이 결국 더 빠르고 더 단단한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는 것, 그것이 오랜 관계를 지켜온 분들이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장 같은 말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가 먼저 미안해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오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멀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생일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40년 넘게 매년 챙겨주던 친구가 갑자기 잊어버리니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친구에게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40년 넘게 친구였는데 내 생일도 잊어버리시네요. 친구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입니까? 대화는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끝났고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이 용기를 내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바꿔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보면 이렇게 느껴졌어요. 당신이 내 생일을 잊었을 때 나는 조금 서운했어요. 물론 당신 입장에서는 바쁘셨을 거고 다른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친구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나도 그때 정말 바빴거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어. 다음부터는 꼭 챙길게. 서운함을 전달하면서도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친구는 방어하는 대신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경청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전달법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식의 당신 전달법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식의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로저스의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한 그룹에게는 당신은 했다는 식으로 다른 그룹에게는 나는 라고 느꼈다는 식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상대방이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20% 미만이었지만 당신 전달법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70% 이상이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나 전달법에 내 입장에서는 이라는 전제를 붙이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내 입장도 들어주겠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진실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운하게 느낀 것이 상대방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내게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느낀 게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틀렸다는 공격을 받은 기분이 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만 보면이라는 전제를 붙이면 이것은 객관적 진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는 단정이 아니라 나는 무시받는다고 느꼈다는 표현입니다. 전자는 논쟁을 일으키지만 후자는 이해를 구합니다. 특히 오랜 관계에서 이런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가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분명히 그런 의도였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알아도 상대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결국 이 문장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면 상대방은 틀렸다는 판결을 받게 되고 그러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랬다고 말하면 상대방도 나는 이랬다고 자신의 입장을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해석학을 통해 이해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타자의 지평과 나의 지평이 융합되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은 각자의 지평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이는 풍경과 상대방이 서 있는 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보면이라는 문장은 바로 이 지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평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지평도 존중하는 태도. 가다머가 말한 지평의 융합은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진실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 입장에서만 보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라고 말하면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 과정이 됩니다. 이 문장이 가진 힘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고 내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 겸손함이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이해가 깊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5장 약점을 드러냈더니 40년 닫혔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어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간섭한다며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는데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내가 보기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시작하려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버지에게는 쉽지 않았다. 내가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오랫동안 말을 못했어.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아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고민하셨어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아버지는 조언이 아닌 위로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고백하니 아들도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아버지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나는 강하고 너는 틀렸다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내서 말한다는 솔직함이 아들의 방어막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수천 건의 인터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연결되고 신뢰를 쌓는 순간은 강함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취약함을 드러낼 때라는 것입니다. 브라운의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주제를 꺼낼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 얘기해야겠다는 식의 강한 접근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이라는 식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접근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낸 그룹에서는
85% 이상이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강한 접근을 한 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이 상대방의 저항이나 방어적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브라운은 이를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취약함을 드러낼 때 상대방이 더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려는 사람보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인간적 연결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내가 옳으니 들어라는 태도는 상대방을 위축시키지만 이 말을 하기가 나도 힘들었다는 고백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어렵고 힘들구나. 저 사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방어막을 내리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강해 보이려 했지만 이제는 진실되게 다가가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도 이런 대화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 문장은 관계가 힘의 게임이 아니라 마음의 교류임을 보여줍니다. 누가 더 강한지를 겨루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 나눔은 취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능해집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린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밖에서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문장은 상대방에게 먼저 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내가 먼저 방어막을 내리고 내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그때 비로소 상대방도 안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약해 보일까,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낸 순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서로의 진심이 오가면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야말로 관계를 지켜온 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식입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이 문장이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6장 이 말 한마디가 평생 관계를 서서히 죽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면 돌아오는 첫 마디가 항상 또 왜 그 얘기야? 였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에 대해 의논하려 해도, 자녀 문제를 상담하려 해도, 심지어 여행 계획을 세우려 해도 남편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분은 말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된 얘기를 하나,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사귀게 되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또 왜 그 얘기냐고 하면 나는 내가 잘못 말을 꺼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상처받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또 왜 이 얘기냐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여러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 또 그 얘기냐는 듯이 지겹다.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경멸을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부부들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빈도와 이혼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얘기냐는 표현은 경멸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려는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트맨의 실험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부부는 5년 이내에 85% 이상이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고 상당수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이런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미치는 생리적 영향도 측정했습니다. 또 그 얘기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즉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방어 호르몬이 분비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이런 말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실제 위협을 받을 때와 유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차단당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아예 말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도 불편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혼자 사귀게 되고 그것이 쌓여 관계는 점점 냉랭해집니다. 이 문장의 문제는 상대방의 말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 왜 그 얘기냐는 말은 그 권리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이미 결론이 났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이 말이 습관이 되면 관계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지만 계속 차단당하다 보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한 불만과 서운함이 쌓여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악의가 없습니다. 그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지겹거나 바쁘거나 피곤해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그 느낌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이 문장이 위험한 이유는 대화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막히면 이해도 막히고 이해가 막히면 관계도 막힙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에 대한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타자의 얼굴이 우리에게 윤리적 요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는 원초적 요청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또 그 얘기냐라는 말은 상대방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말을 빌리자면 타자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타자의 존재와 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왜 그 얘기냐는 그 얼굴을 거부하는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관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 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을 꺼낼 때 또 그 얘기냐 대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령 이미 여러 번 들은 얘기라 해도 상대방이 다시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얘기냐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그 얘기가 당신에게 중요한가 보네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7장 끝났다고 말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심리학적 이유.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아내와 오래된 갈등을 안고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친정 형제의 금전 문제에 휘말렸을 때 남편은 반대했지만 아내가 고집을 부려 돈을 빌려줬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한동안 싸웠지만 결국 이제 그만하자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가끔 그 일을 꺼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답답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그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야단맞았던 기억,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자책감, 친정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하려 할 때마다 이미 끝났다는 말로 차단당하니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남편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내가 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대신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나 봅니다.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마침내 그 일을 진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 베셀 반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는 책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어떻게 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그 사건이 일으킨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남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어 콜크의 연구팀은 과거의 갈등을 끝났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여전히 그 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끝났다고 말하며 대화를 차단당한 경험이 반복된 사람들은 억압된 감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고 그것이 우울감, 불안감, 신체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낮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의 게슈탈트라고 부릅니다. 끝나지 않은 심리적 과제는 마음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며 진정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 얘기 또 한 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 문장의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말은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일 수 있지만 감정의 영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사건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사건이 일으킨 감정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관계에서 쌓인 감정은 한순간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나 가족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화해했다고 해서 마음속 응어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응어리를 표현하려 할 때 이미 끝났다고 차단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아예 말을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 또 이미 끝났다고 하겠지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관계 자체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 문장이 위험한 이유는 정리와 치유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감정을 치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합의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감정은 충분한 표현과 이해를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이미 끝났다는 말은 정리만 강조하고 치유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고통은 말할 권리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통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고통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폭력입니다. 아도르노의 말처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고통은 말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 고통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상대방이 표현하려 한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나 보다고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거의 일을 또 꺼낸다면 이미 끝났다고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나 보네요.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은 그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멈추는 순간은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선언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오랜 관계를 지켜온 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팔짱 예민하다는 말 한마디가 배우자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아내와의 대화에서 자주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서운하다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요.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는 아내를 위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별것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내 감정은 과민 반응이다. 내가 문제를 크게 만든다. 내가 이상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니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또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 텐데라는 생각에 혼자 사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더러 예민하다고 하면 나는 내 감정이 틀렸다고 느껴집니다. 당신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감정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했던 말이 사실은 상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남편은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무언가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면 예민하다고 하는 대신 당신에게는 그게 불편하셨군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 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은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스턴의 연구팀은 부부 관계에서 이런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예민하다, 과민 반응이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의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런 경험이 반복된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으며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예민한 것으로 치부되니 중요한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고 참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예민하다는 말이 상대방을 고립시킨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문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을 문제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은 사실 당신의 감정은 비정상이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상대방을 방어적이고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이지 그 감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관계에서 이런 말은 더욱 위험합니다. 부부 사이나 가족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불편한 것이 있어도 또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참게 되고, 그렇게 쌓인 감정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악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의도로 별일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그 상처는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타인의 현상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와 같은 세계에 살지만 다른 세계를 본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각자의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은 타인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계만이 정상이고 다르게 보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를로 퐁티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이 보는 세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보는 세계와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언가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예민하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군요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문제로 보는 대신 차이로 이해하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불편하구나.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라는 말 대신 당신에게는 그게 중요하군요라고 말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자신의 세계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에서 싸움을 줄이고 대화를 편하게 만드는 첫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황금 문장과 3가지 피해야 할 문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기억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갈등은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늘 같은 방식으로 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문장을 바꾸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싸움으로 번질 뻔했던 대화가 이해로 이어집니다. 며칠씩 냉랭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립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문장 하나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다르게 말해왔으니까요. 이게 싸우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부터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을 꺼내려면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내려는 건 아니고 제 마음을 말해보려는 겁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또 왜 그 얘기냐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표현할 때 당신이 예민해서라고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다 예전처럼 말을 꺼냈다가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깨달음 자체가 변화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인식조차 못했던 것을 이제는 알아차리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오랜 시간 관계를 지켜오셨습니다. 부부 사이든 자녀와의 관계든 형제 자매와의 인연이든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든 그 관계를 여기까지 이어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견뎌왔고 많은 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그 관계를 이어갈 때입니다. 참고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대화가 아니라 함께 좋은 결론을 찾아가는 대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년의 삶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편안한 관계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싸움이 줄어들고 대화가 편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고 자신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관계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켜야 할 관계가 더 많은 나이입니다. 함께 해야 할 시간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말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실 때 첫 문장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차이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사람 책방이었습니다.